이제 기업에서는요, 디폴트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증시는 계속 올라가는데 기업들은 상황이 좋지가 않은 거죠. 디폴트를 선언한 기업이 223개 산하된다고 해요. 이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시스템 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없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현재까지는 시스템 위험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낮지만 늘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기업들의 디폴트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S&P 글로벌이 신용 등급을 부여한 전 세계적으로 대기업들만 무려 223개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두 배나 증가한 수치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43개사로 전년 대비 80%나 증가했고요. 유럽은 280%, 신흥국도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30% 늘어났는데요. 디폴트율도 5%를 넘어서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경기 침체로 인해서 대규모 금융 완화책을 썼는데요. 이 때문에 금리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인데도 디폴트가 멈추지 않은 것은 아무래도 코로나발 매출 감소보다는 최근 몇 년간 기업들의 부채가 과도할 정도로 늘어난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은 경기가 회복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금리는 더 빠르게 상승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더 많은 기업들의 디폴트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디폴트를 선언한 기업들을 보면 어떤 업종으로 좀 집중이 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주로 어떤 업종들인가요? 네, 최근 디폴트는 특정 업종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가장 오래된 백화점인 제이시페니를 비롯한 소매 업종이 많았고요. 영국에서는 의류회사인 아르카디아 그룹을 비롯해서 240년 된 전통 백화점이죠. 더벤함스가 파산을 하기도 했습니다. 채무 불이행 223개사 중에서 에너지, 소비재, 소매 업종을 비롯한 4개 업종이 무려 6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제 경기가 회복되면은 금리 인상을 피할 수가 없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등급이 낮은 트리플 B 등급 이하의 회사채들의 디폴트가 다시 찾아오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걱정스러운 점은 디폴트 예비군 기업들 중에서도 전 세계 디지털 흐름 속에서 뒤처진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가 종식되고 경기가 회복된 뒤에는 아무래도 소비 패턴의 변화도 있고요. 경제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소매 유통이라든지 에너지 업종의 어려움은 계속이 되면서 K자형 경기 회복이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코로나가 종식이 되더라도 이런 기업들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중국 회사를 좀 보면 디폴트의 규모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유 기업들까지 디폴트 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2월 달부터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은행권의 부실 채권들을 보면요, 9월 말 현재 무려 476조 원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제 경기가 이제 회복이 분명한 11월 달부터는 국유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자금 융통을 조금씩 줄이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국유기업이라고 하면은 철밥통, 그러니까 암묵적인 정부 보증 하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은행단들 같은 경우에는 담보가 부족해도 돈을 빌려줬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시장하기 위해서 회사채 발행과 관련해서 11월 달 이후에만 무려 2천억 위엔을 중단을 시켰는데요. 이 때문에 연쇄 도산과 같은 시스템 위험으로는 전개되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대기업들이 어려움을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리플 A 등급의 국유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재무제표, 그러니까 부채를 정리한다든지 그리고 기업 구조 조정을 하지 않으면은 중국 정부가 용인해 주지 않겠고 기업 통폐합뿐만 아니라 CEO에 대해서도 문책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번갈아 가면서 부채 정리를 지금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경기가 회복이 되는 내년에는 국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민영 기업들도 달러가 부채가 많다든지 공급 과잉 업종인 경우에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제조, 광업이 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국유 기업이 이제 이런 디폴트를 선언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제 하청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더 힘들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그 가장 중요한 그 대기업들이 자금 결제를 안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부채 경영을 해왔던 반도체나 전자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고요. 여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각국에 묶여 있는 컨테이너들이 중국으로 회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국 안에서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한 개당 600위엔 정도의 추가 요금이 붙고 있는데요. 아주 심각한 운송 차질난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완성차 메이커들 같은 경우는 자금난에다가 또 부품 결제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업 중단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는데요. 독일의 폭스바겐의 합작사죠. 상하이 자동차 폭스바겐은 12월 4일, 또 이치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12월 초부터 조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원인은 차량 탑재용 반도체 조달이 막혔고요. 또 엔진과 전자 제어 서스펜스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의 재고까지 지금 바닥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과 관련된 서프라이 체인망을 재구축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두 자릿수 증가세를 만끽해왔던 전기 자동차, 신에너지 자동차는 물론이고 노트북, 휴대전화까지도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말에 물실혹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기회라는 겁니다. 중국의 자금난에 빠진다면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나 전자부품, 자동차 부품, 완성차, 휴대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까지도 특수를 계속 가져다 주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반사이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중국 입장에서 좀 보면은 지금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태가 지속될 가능성도 있는 거라고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국방부뿐만 아니라 상무부가 SMIC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의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인데요. 이 회사를 지정하면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램 리서치, 자일링스, KLA 같은 미국의 반도체 그 장비 회사들이 수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미국 회사의 거래가 전면 중단되다 보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월별로 장비 유지 보수 부품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받지 못하다 보니까 모든 공장들이 하나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SMIC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도쿄 일렉트론이라든지 스크린, 니콘, 네덜란드의 노광 장비 회사 ASML 쪽에서 협력을 받아야 되는데 원천 기술은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 또 그 주요 파트너들이 대부분 미국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에 올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외국산 장비를 생산하지 못하다 보니까 SMIC 같은 경우는 40나노미터 또 28나노미터의 양산 계획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 유지 보수가 필요한 부품과 관련된 교체라든지 부품 교환이 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조업 중단이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의 반도체와 관련된 그 공급 부족 사태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 특히 중국의 이거와 관련된 부품을 납품한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반사 이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상당한 이익을 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년까지 좀 전망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결론부터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조업 중단하는 중국의 반도체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업황들이 조금 화랑을 누리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화랑세 그러면 내년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수출은 전체 수출의 20%를 넘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반도체 수출은 무려 52%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도체 시장 통계에 따르면 내년에도 이런 확장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반도체 매출은 올해 전년 대비 5% 증가를 하지만 내년도에는 무려 12% 정도 더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8%는 좀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은 5G 스마트폰 증가인데 특히
특히 그 애플이 생산이 상반기에 30%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더 늘어날 것이고요. 또 데이터 센터용 수요들이 급증하고 있고요. 또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재택근무라든지 온라인 수업, 원격 진료로 인한 노트북 판매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 수요는 여전히 꾸준하게 증가하지 않을까 보이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전자부품 뭐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특수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계속해서 반도체 산업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증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좀 많이 받쳐주고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우리 증시 계속해서 신고가 경신 이어갔는데 이제는 다시 매도 전환이 되었습니다. 지금 4거래일째 2조 2천억 원이 넘게 매도 행렬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그럼 언제까지 이어질 걸로 보시나요? 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여러 가지 펀드들을 보면은 뭐 6주 연속 주식형 펀드 쪽에서는 1,400억 달러 규모로 상당히 많은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또 신흥국 증시 쪽으로도 5주 연속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문제는 해외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들의 주식 비중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뭐 현재는 61.5%까지 올라왔는데 보통 60% 정도 유지하는 거에 비하면 너무 높다는 거고요. 또한 밸런스형 펀드라든지 확정급여형 연금 플랜이라든지 국부 펀드 같은 경우는 연말 수익률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이 때문에 한국 증시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 또 환율도 강세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쪽에서 많은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뭐 주식과 자산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연말까지는 계속 줄여야 되는 입장이고요. 또한 새해에는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야 되기 때문에 현금 비중이 좀 높아지는 계절입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추세적인 매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재조정 내년을 위해서 현금 확보용 매도는 계속이 그 연말까지는 일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외국인들도 현금 비중을 늘리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요즘 시장을 보면요. 사실 이렇다 할 호재가 있지 않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너무나도 과열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지만 그래도 신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해서 상향하는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여름철 이후에 집단 면역에 따른 경제 활동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데요. 특히 그 온라인 증권의 개미 투자가들이죠. 미국의 로빈후드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재택근무가 시작이 되면서 시간과 돈을 다시 주식 거래에 지금 쏟아붓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옵션 거래에도 상당한 투자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SNS상에 자기들 간의 투자 정보를 교환하는 게시판을 레딧을 통해서도 지금 상당히 주식의 공격적인 그 패턴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수수료가 로빈후드에서는 무료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이테크 관련주 중에서 가파라고 불리는 디지털 플랫포머들에 대한 투자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화상위 관련 주미라든지 테슬라, 넷플릭스와 같은 주식들 같은 경우는 기업 펀더멘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가만 참고하는 고빈도 거래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의 종래 그 경험 법칙을 무시하고 그리고 또 기관 투자와 역방향의 그 투자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주식시장이 이렇게 쉽게 꺼지지는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게 되면 좀 하나 우려되는 부분이 이렇게 로빈후드족들이라고 하죠. 하이테크주들의 관심을 갖는 분들은 좀 관심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주식시장의 화랑이 오히려 더 감소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미국의 로빈후드처럼 뭐 호주 같은 경우에도 올해 9월 달에 슈퍼 히어로라고 하는 온라인 주식 거래 앱이 인기를 끌었는데요. 한 달 만에 이용자가 10,000명이 달한다고 합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 패턴들이 붐이 일어나면서 뭐 하이테크, 은행, 뭐 자원주 할 것 없이 계속 고빈도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코로나 상황이 수습이 되면은 증시에 역풍이 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지 않아 보여집니다. 밀레니엄 세대들이 이제 출퇴근을 하게 되면은 업무의 시간에 뭐 콘서트를 본다든지 엔터테인먼트를 즐긴다든지 이성 교제에 좀 더 많은 돈이라든지 시간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로빈후드에 의해서 주가가 현짓기증 날 정도로 하이테크주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악재가 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주가 수익비율을 보면은 GM은 14배 정도에 불과하지만 팡주 같은 경우에는 53배, 테슬라는 1000배 수준이라는 겁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올해 자동차 생산 목표가 50만 대고 전년 대비 36% 증가한다고 하면 테슬라의 주가는 앞으로 100년, 200년 뒤 주가 실적을 현재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은 코로나 이후 세계에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경기가 회복이 되고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증시는 조정을 보이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두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실제로 지금 현재 경제 지표와 증시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종식이 되게 된다면 오히려 증시가 악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근데 실제로 궁금한 게 이 로빈후드족들이 지금 고빈도 주식 거래 아니면 옵션에 거해서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정말 높은 매매 차익을 가져다 주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미국과 호주 같은 경우에는 아마추어 주식 투자가들이 현재는 과다할 정도로 옵션 거래에 치우치고 있고요. 또 주가만 보고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의도치 않은 큰 손실들이 자주 일어나면서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6월 달에 20세 대학생이 옵션 거래로 손실을 보자 자살하는 사건까지 일어났고요. 게다가 9월에는 고빈도 거래, 그러니까 HFT 업자에게 로빈후드가 고객 주문을 제공한 혐의로 인해서 미국 SEC가 로빈후드에 대한 조사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개인들의 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고빈도 거래 알고리즘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술이 상당히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고빈도 주식 거래로 차익을 벌어들일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미국 증시의 로빈후드의 전성 시대가 만기를 했는데 내년에는 이런 시대가 끝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알고리즘 거래에 의한 주식 거래가 다시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알고리즘 거래라는 자체가 상당히 한쪽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점은 주식시장이 꺾였을 경우에는 의외로 극폭의 주가 하락도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약점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해서 거품이 끼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는지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이제 현재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주가 수익률이 한 22배 정도 수준이고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실질 금리가 워낙 역사적으로 저 수준에서 만들어낸 현상이기 때문에 주가가 비싸다 싸다고 논의할 단계는 아니고요. 앞으로 주시장이 현재 버블이 아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적들이 빨리 좋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현재 주가 수익 비율을 봤을 경우에 30배를 넘는 종목들은 현재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70배 이상이라든지 2배 이하 종목을 제외한 PER의 분포들을 보면은 28에서 한 10배 정도 수준이라는 점에서는 주시장의 조정이 그렇게 깊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주시장과 관련된 시계 곡선을 보면은 경기 순환에 맞춰서 금융 장세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실적 장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2021년도에 미국 증시의 주가 수익 비율은 22배에서 24배 정도 수준이지만 EPS 개선에 따른 실적 장세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이 다시 주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도래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